고트프리트 하인리히의 꿈. 자움의 카브레 지음 권 가람 옮김. 그건 음악이야.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 오후 4시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말했다. 카스파어, 아들아 어디 있니? 시라렛이 도의 멜로디가 갑자기 그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가엾은 고트프리트의 건반 연주를 들으면 언제나 그에 대한 연민, 굉장한 연민이 일었다. 자신의 길고 긴장된 손이 조합해내는 음표 뒤로 숨고 싶은 듯 동그랗게 뜬 고트프리트의 회색 눈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의 통제 불가능한 심장도 생각났다. 그 심장은 여인들을 볼 때마다 긴장에 사로잡혀 노인을 걱정으로 떨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체계 없는 사고는 노인을 언제나 심란함 속에서 살게 했다.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그와 그의 신실한 아내 마그달레나는 늘 슬픔에 잠겨 지냈다. 미텔 선생은 고트프리트 하인리히의 이해력이 정상에 못 미친다고 했다. 여느 아이들처럼 자라겠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심리적 성장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한 번은 마치 한 줄기 빛이 내려온 듯 희망을 품은 날이 있었다. 의사 선생이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게 틀림없다. 고트프리트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능력이 두뇌가 아니라 심장으로부터 오는 것 같았다. 춥고 눈이 한바탕 내린 어느 날이었다. 그는 토마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느 때와 다르게 무척이나 피곤했던 그는 무능력자 위원회 전체를 날려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공터를 지날 때 그는 건반에 수상한 삐걱임을 들었고 7살쯤의 고트프리트가 아빠의 자세를 흉내내고 앉아 건반 위로 몸을 기울이고 멍한 시선을 한 채 하나도 정제되지 않은 대위법 8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최근 자주 연습하던 곡으로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에 온통 집중하느라 아버지가 온 것도 알지 못했다. 아무도 고트프리트에게 건반 예술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누가 생각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겠는가. 아버지는 벗은 가발을 손에 든 채 놀란 입을 벌리고 조용히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고트프리트가 사고력, 기억력, 의지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그렇게나 어려운 작품을 혼자서 다시 쳐낸다는 건 아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노력할 줄 안다는 뜻이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할지 스승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번의 테스트 후 부모의 그런 노력이 명백한 실패로 돌아가자 고트프리트는 음악에 대해서만 생각, 기억, 의지가 있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려야 했다. 음악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텔 선생이 말한 대로였다. 바보였다. 하지만 대위법 사건 이후로 고트프리트는 다른 형제들처럼 하프시 코드를 쳐도 좋다는 아버지의 확실한 허락을 얻었다. 형들은 어느 정도 존중을 담아 동생들은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며 그의 정신 나간 듯한 즉흥 연주를 자주 들었다. 연주가 꽤 길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어머니 마그달레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가엾은 내 아들 불쌍한 것 이상한 음악에만 머리가 돌아가다니 라고 말하곤 했다. 2월 26일 고트프리트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형제들은 그에게 즉흥곡 하나를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언제나 그랬듯 그는 악기에 손을 올리기 전 시선을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자기도 모르게 벌린 입 사이로 2년 전 플라이스의 강으로 구정물을 쏟아내던 진흙도로 위에서의 싸움에 휘말려 부러진 이의 구멍이 드러났다. 사고 능력이 부족한 그는 아버지가 연주를 영원히 허락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여전히 어렵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행복한 고트프리트가 편안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기억하기에 그날은 특히 더 힘든 날이었다. 고트프리트는 시라레, 시도라는 아주 독특한 주제를 연주했는데 이에 반발한 형제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기 위해 그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모두가 이 주제의 즉흥 연주는 고트프리트를 지옥까지 바로 끌고 갈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간 모자란 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한참 늦은 오후까지 그가 연주를 계속하도록 그냥 두었다. 엘리자베스가 마음씨 착한 리자가 그 악마와 같은 음악을 멈추기 위해 그에게 성 토마스 광장에 눈싸움을 하러 가자고 할 때까지 연주는 이어졌다. 시랄의 시도의 멜로디는 어떤 환영을 남기는 듯한 느낌의 익숙한 주제지만 마치 바데시의 형식을 갖춘 것 같았다. 바데시는 낯선 고대어로 악마의 주술적 이름을 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말이었다. 악마로부터 기원한 그 주제 선율과 음악이 노인의 기억 속에 다시 떠올랐다. 이 때문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쓸모없는 눈길을 주며 카스파워 아들아, 카스파워 내 말 안 들리니? 라고 중얼거린 것이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스승님. 소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책을 펴둔 채 잠이 들었다. 스승은 7장 마지막 무렵에서 포기한 책이었다. 자연의 소리에 관한 태제는 너무나 지겨워 이미 읽은 페이지를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소년 또한 잠에 빠졌다. 고트프리트는 돌아왔나? 카스파워는 잠에서 깼다. 스승이 늘 책갈피로 사용하는 사자가 새겨진 노란 가죽을 적당한 페이지에 끼워두고 책을 덮어 컵에 남아있는 갈색 약 옆에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잠이 확 깨어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알트니콜 씨 댁에 있기로. 내가 죽은 다음에야 돌아오겠군. 스승님의 그리하라 하셨잖아요. 긴장한 카스파워는 노인의 괴상한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도 몸을 베개에 기대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불을 걷어내더니 침대에서 내려가려는 몸짓을 했다. 불쌍한 카스파워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스승님, 내려오시면. 되고 말고 난 아직 안 죽었다네. 지팡이가 어디 있지? 모르겠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듯 말했다. 지팡이요? 스승님의 지팡이 말인가요? 아무도 내가 다시 걸을 줄은 몰랐겠지. 벌써 갖다 버렸나? 제가 지팡이 역할을 해드릴게요, 스승님. 아들이라 부르는 이 소년. 그리고 정말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이 소년의 대답하는 능력에 놀라며 노인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가여운 카스파워는 자신의 불운을 저주스럽게 생각했다. 노인의 부인은 자신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할 테니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스승의 수발을 잘 들고 있으라고 했다. 오르간으로 데려다 주게. 카스파워는 스승의 즉석 지팡이가 되어야 했다. 그의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지을 표정이 생각났다. 하지만 소녀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스승의 수발을 잘 들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곳과 건반 악기들의 방을 지나 오르간이 있는 방문에 도착했다. 열쇠는 자물쇠에 꽂혀 있을 거야? 스승이 말했다. 그랬다. 거기 꽂혀 있었다.
갑작스레 힘을 쓴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벽에 기대어 벽아, 그저 행복한 벽아, 내가 다시 너에게 기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말했다. 침대로 돌아가시겠어요? 희망을 품은 카스파우가 말했다. 절대로. 피곤이 가시자 스승은 벽을 비밀스럽게 몇 번 두드리더니 소년의 발에 의지의 오르간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악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크기가 별로 크지도 음역이 넓지도 않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튼튼한 기계부를 가졌으며 튜닝 상태가 나무랄 데 없는 악기였다. 카스파우가 나무 커튼을 열자 7월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빛이 소년의 눈에 쏟아졌다. 빛은 스승의 눈을 무심히 통과하여 오르간의 건반과 스승이 가장 좋아하는 하우스만 하프시코드를 비추었다. 풀무 카스파워. 소년은 풀무 쪽으로 가 스톱 밸브를 열었다. 소년이 풀무질을 시작하자 곧 시라레 시도가 이어지는 가엾은 고트프리트의 악마적 주제가 울려 퍼졌다. 그 멜로디가 방의 벽 사이로 연주되었던 유일한 순간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카스파오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다. 이어서 노인은 주제를 30마디 정도의 대위법으로 발전시켰고 그리고 기본음 혹은 구조 없이 7화음 혹은 9화음의 아주 괴상한 불협화음의 고음을 이어서 쳤다. 바로 스승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 이미 완성된 화음의 음색에 무심함을 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 아니지, 됐다. 트럼펫 톤에 더 날카로운 소리를 더해 아주 괴로운 선율과 불협화음, 도망치는 듯한 작품. 카스파우는 그것이 선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을 쳐다보았고 그의 미소 띤 얼굴에 어리둥절해졌다. 스승의 미소는 고트 프리트의 꿈을 받아들이는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귀를 거슬리게 하는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자기 나름의 존재 방식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는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상상하기 힘든 간결한 화음인 도레, 레미미, 파로 음악을 갑자기 끝맺었다. 침묵이 찾아오자 그는 카스파오가 울음을 참으며 악기 제작 정보가 새겨진 잔뜩 녹이 쓴 금속 재질의 등록판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올레가리우스, 괄테리우스, 사우엔시스, 메 페킷인 마르클레 베르크, 안노 도미니 1720. 풀무의 한쪽 끝에서 카스파우는 감히 스승에 보이지 않는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내 정신은 아직 멀쩡해 카스파워. 방금 그건 뭐였나요? 기쁜 자의 꿈이지. 7개의 변주를 생각해 두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네. 카스파오는 지옥 속의 악몽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승이 피곤하니 나를 침대로 데려다 주어라고 말하는 대신 방금 들은 이 음악을 필사하게 카스파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라고 했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건 음악이 아닌걸요? 설마 벌써 멜로디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는 아주 부드럽지만 협박조로 말했다. 그의 가장 공포스러운 말투였다. 복종에 익숙한 카스파오는 책상 앞에 앉아 깃펜, 잉크, 그리고 오선지를 꺼내 비상한 기억력으로 아주 쉽게 그 역겨움을 음악인 듯 적어 나갔다. 너무 끔찍한 소리예요, 스승님. 27번째 마디에 주제를 반복해서 그리게 되자 그는 말했다. 순수한 자들의 마음에만 들리는 소리지. 그제야 스승이 정말 미친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도입부의 주제와 도레, 레미, 미파의 끔찍한 결말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스승이 시킨 작업을 마쳤다.
깃펜을 손에서 놓는 그의 얼굴에 역겨움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끝냈습니다, 스승님. 그럼 한번 연주해보게. 미친 게 확실해. 하지만 카스파워는 스승의 말에 따르고 음악을 하도록 키워졌기에 그의 말에 복종했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장난이 심한 어린이가 건반 앞에 혼자 앉게 되었을 때도 상상하기 힘든 소름 끼치고 논란이 되는 일련의 음들을 쳤다. 파샵, 솔샵, 라. 스승은 야단쳤다. 하지만 소리가 더 나빠지는걸요? 그는 변명처럼 대답했다. 내린마 장조로 시작했으면 자신이 꿈꾸는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길을 잃은 장님의 눈빛은 사랑하는 고트프리트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을 중얼거렸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어. 조성이란 없어. 주제와 발전부는 신기루일 뿐이야. 예상치 못한 음악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렇다면 불협화음은요? 그것도 신이 창조하신 것이지.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진 후 스승은 카스파워가 있을 법한 쪽으로 손을 뻗어 마치 속삭이듯 음의 순서를 확인해 주었다. 파샵, 솔샵, 라. 이를 따라 카스파워는 파샵, 솔샵, 라를 쳤고 스승이 예견한 대로 끔찍한 소리가 완성되었다. 그러자 스승은 분노 그리고 무엇이든 남기지 않고는 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죽어가는 자의 급한 마음을 담아 음표를 불러댔다. 마치 기억 그의 마지막 생각, 그의 대담함으로 탄생한 생각의 닻이라도 내리겠다는 듯 시작 주제의 광기가 끝나자 푸가 부분 간의 완벽한 균형으로 이루어진 정석적인 대위법이 이어졌다. 그 다음에는 다시 6개의 주제가 모두 한결같이 조성이 없었다. 마치 모든 조성이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으뜸음도 딸림음도 버금딸림음도 어떤 음의 위계도 없다는 듯이 카스파워는 언젠가는 이 미친 노인이 그만하리라 생각하면서도 명령에 따라 그가 부르는 음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어냈다. 2시간 후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스승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땀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책상 끝을 힘껏 쥐며 이제 전부를 오르간으로 연주해 보겠어? 카스파워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풀무지를 하며 들어보게. 혹시 자네가 실수한 게 있는지. 실수하지 않았어요, 스승님. 카스파워는 으스대지 않고 말했다. 그는 그저 음악이라면 언제나 잘해냈다. 만약 실수한 게 있다면 생각 자체에 실수 같은 건 없어, 카스파워. 그는 다소 퉁명스럽게 제자의 말을 끊었다. 좀 더 너그러워지려 노력해보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스승이 주제와 대위법의 변주곡을 연주하자 집안의 벽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그렇게 무질서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주를 끝낸 스승은 피곤한 듯 머리를 푹 숙였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줄 것인가에 생각을 집중했다. 장님의 눈은 빛이 내리쬐듯 번쩍하더니 풀무 쪽을 바라보았다. 비밀을 지킬 수 있나, 카스파워? 그럼요, 스승님. 펜과 종이를 가져오게. 소녀는 스승의 말을 빠르게 들었다. 그는 마치 뭐가 보이기라도 하듯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작품의 제목을 적게. 기억의 저편에서 어떤 정보라도 찾는 듯 먼 곳을 쳐다보며 마치 신을 섬기듯 말했다. 고트프리트 하인리 바흐 선율의 대위법. 그리고 그는 기다리다가 참을성이 바닥난 듯 말했다. 다 썼나? 네, 스승님. 하프시코드보다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게 더 좋더군. 내일
류트 버전으로 편곡을 부탁해. 카스파워, 내 말 들리나? 네, 스승님, 류트 버전으로요. 침을 삼켰다. 곡이 마음에 드나? 아니요, 스승님, 전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의 두 번째 미소였다.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내 이름을 쓰게. 서명을 하신다는 건가요? 가여운 카스파워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작품의 말이죠? 그래, 이 작품의 카스파워. 카스파워는 떨리는 손으로 스승이 아주 드물게 부탁하는 서명을 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페킷. 고맙구나. 아이야. 힘에 붙이는 듯 노인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정말 침대로 가야겠어. 그리고 방금 기록한 것들은 일단은 감춰두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네를 믿어도 되겠지? 스승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대답에 만족한 노인은 잠깐 동안 가만히 있었다. 어쩌면 제자의 충직함을 기쁜 마음으로 곱씹는 중인지 모를 일이었다. 아니면 고트프리트의 주제를 생각하며 다른 현악기로 연주하면 어떨지를 상상해 보거나 내가 죽거든 자네가 직접 나의 큰 아들에게 가져다 주게. 프레드만 선생님은 음악을 찢어버릴 거예요. 비렐은 프레드만에게 전하게. 지치고 무거운 들숨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 고트프리트의 이 주제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며 그들이 내답할 나의 원고와 책에서 이 음악은 제외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스승님의 원고를 팔다니 어떻게. 곧 그런 말이 오가는 걸 듣게 될 거야. 스승은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팔 수 없어. 왜 그런 거죠, 스승님? 글쎄. 노인은 마치 시력을 회복한 듯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꿈꾸듯 바라보았다. 정말이네. 잘 모르겠어. 음악이 아닙니다, 스승님. 음악이야. 심장에서 솟은. 더 이상의 논쟁은 안 하겠다는 듯 장님은 카스파워 쪽으로 얼굴을 들어 올렸다. 당분간은 그걸 감추게. 나의 마그달레나에게도 보여주지 마. 아마 찢어버릴 거야. 그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자 소녀는 그의 곁으로 얼른 달려갔다. 너무 피곤하군. 나의 시간이 끝나고 있어. 소년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나? 카스파워? 문턱을 조심하세요, 스승님. 카스파워는 힘을 쓰느라 지친 스승을 도와 그를 침대에 눕혔다. 이른 오후 여름 소나기 한 줄기가 세차게 퍼부었다. 소녀는 생각했다. 왜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오지? 어서 오세요. 누구라도 오세요. 스승님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그달레나,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아들들은 어디에?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내 음악은 어디에 있지? 저건 무엇이지? 너무나 어둡군. 그리고 그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음정이 엇나간 채 벽에다 대고 노래를 부르기를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언제든 나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여 이리 오소서. 오 나의 주여. 천상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확신과 평화를 품고 나의 크나큰 고난을 뒤로 한 채 떠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여. 카스파오는 스승을 혼자 두고 도움을 청하러 가야 할지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스승이 그의 손을 꽉 잡고 세상의 모든 숨을 있는 힘껏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삶을 꼭 부여잡듯 카스파오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숨을 내뱉지 않았다. 겁에 질린 카스파오는 울음을 터뜨렸다. 스승은 숨을 거두었고 집에 혼자 남은 소녀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여름비는 쉬지 않고 세차게 창문을 내리쳤다. 그를 꼭 잡고 있던 손을 푼 카스파오는 머릿속을 스친 생각에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그달레나 부인, 프리데만 선생, 알트니콜 선생 모두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스승이 일을 하도록 음악을 작곡하도록 두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자신을 비난할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오르간 방으로 잽싸게 뛰어갔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소녀는 그 불길했던 오후에 써 내려간 모든 악보를 거두어 일렬로 쌓았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음표를 모두 잊을 수 있다는 듯 이 말을 문질러 악마의 음악에 관한 기억을 남김없이 지우려 했다. 이어 분노로 구겨버린 악보 더미를 들고 방에서 나가 부엌에 난로 앞에 섰다. 불복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의 죄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는 한 장씩 한 장씩 종이를 불 속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와 함께 한 광인의 꿈은 불에 타 굴뚝의 연기가 되어 라이프치히의 회색 하늘로 사라졌다. 누군가의 인생처럼.